일단 우리 매입 할인에 대해서 봤으니까 매출 할인도 같은 방식이에요. 매출도.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도 좀 개정 과목 본 김에 볼게요. 자,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또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도 쓰죠. 그럼 이 상품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 팔았는데 반품을 받으면 매출 환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자가 있어서 깎으면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가 팔았는데 약정에 깎아주면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제품도 똑같이 반품 받으면 매출 환입, 그리고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애누리, 약정에 의해서 학원 조기 회수로 깎아줬다라고 하면 매출 할인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지금 나중에 이 할인하고 어음의 할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할인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제 그 두 개가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어음의 할인은 판 거였잖아. 얘는 지금 재고 자산을 팔거나 아니면 사왔을 때에 약정에 의하거나 아니면 조기 회수로 깎아주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똑같이 아래 있는 애들은 차감 계정이라서 401번, 402번, 얘는 403번, 얘는 404번, 얘는 405번, 얘는 406번, 이렇게 다 다음 번호로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얘는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겠죠. 그럼 둘 다 차감 계정인데 성격이 틀린 게, 지금 얘는 지금 재고 자산 가지고 이야기했죠.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매출은 수익이에요. 얘는 수익의 차감 계정으로 달리는 거예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우리 대변에 썼죠. 재고 자산 원가에다가 이익 붙인 금액이 우리 파는 매출액이잖아. 그래서 매출은 수익이에요. 그럼 수익에서 줄이는 차감 계정들이에요. 얘는 수익의 자리도 대변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얘 하나만 들어보면, 자, 우리가 제품 10월 1일 날 제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라고 했어요. 자, 신용 조건을 10분의 2 15분의 n이라고 그렸어요. 그럼 15일 이내 갚으면 15일 이내 갚아라.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신용 조건하고 상관없이 물건 팔았을 때는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 차변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이렇게 썼다가, 자, 우리 상대방이 저한테 10월 5일 날 우리 제품 외상 대금을 회수한 거예요. 그럼 이 돈이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면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 들어온 이유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이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이다라고 장부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10일 이내 저한테 돈을 줬으니까 98만 원만 저한테 지급했겠죠. 그럼 저는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매출
할인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고 약정이에 깎아줬으니까 우리가 판 건 제품 매출이었죠. 그래서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인 매출 할인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짝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래서 우리 선택을 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럼 자, 얘는 재고자산 매입 나오면서 같은 원리라서 매출도 같이 본 거고 자 우리 교재를 볼게요. 자 교재에서는 뭐 애누리와 환출에 뭐 애누리는 하자 애누리는 하자로 인해서 한 거고 그리고 환출이라는 표현은 반품인 거고 그리고 할인은 조기 지급이나 혹은 약정 이거에 의해서 깎는 게 할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순매입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품이든 원재료든 순자는 뺄 거 다 뺐다라는 건데 이 순매입액을 하려고 하면 일단 총 매입액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포함하고 거기에 뺄 거라고 말한 건 차감 계정들이 있으면 그 차감 계정들을 빼는 거예요. 그럼 차감 계정들을 다 빼면 우리는 순매입액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매입액이라고 말하면 순매입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매입액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순매입액을 뜻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매출 원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매출 원가라고 적혀 있는 이 회계 처리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품을 구입을 할 건데 자, 상품의 원가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고 그리고 시가가 1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말은 나는 사올 때 60만 원에 사오고 80만 원에 판단 이야기죠. 그럼 이 상품을 사올 때는 취득할 때는 차변에 상품 60만 원 대변에 현금 60만 원을 주고 사왔다라고 장부에 쓸 거예요. 60만 원 사왔을 때는 자 그리고 이 상품을 팔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다 100만 원 차변에 현금 받았으면 현금으로 1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어 가지고 봤을 때 자, 지금 우리 이 두 분계는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 없나요? 지금 얘는 이 두 분계만 하게 되면 내 장부에 상품 60만 원 있다라고 쓰긴 했는데 얘 팔았으면 얘 지워야 되는데 지운 적이 없잖아. 그리고 나 수익 100만 원 매출만 이야기했지 대응 원가 제가 이야기하면서 회계 처리한 적이 없죠. 그죠? 원래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건을 팔았죠. 팔면 100만 원 주고 상품 팔았고 이 상품이 이제 대변에 60만 원으로 팔았으니까 지우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해서 60만 원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100만 원의 수익에서 60만 원의 비용이 빠져서 40만 원 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원칙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하루에 한 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십 개의 물건을 팔 거고 수백 개, 수천 개를 그리고 사올 때마다 금액이 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일일이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고 쓸 때마다 팔 때마다 얘를 일일이 써주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방금 나간 게 얼마에 사왔던 거지 얼마짜리였지 따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만 처리했다가 기말에 한 방에 얘를 처리할 거예요. 일단 회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해버리면 이번 회계 기간 동안의 이익은 한 번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말에 한 방에 처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말에. 그래서 평소에는 매출만 인식하고 매출 원가는 기말에 한 번 처리로 끝내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에 기말 재고 자산 몇 개 남았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팔렸네라고 한 방에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총 얼마치 사왔는데 얼마치 남았대. 그럼 팔린 게 얼마치겠지. 이렇게 줄이는 방식으로 기말에 한 방에 정리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방식이 오른쪽이에요. 지금 오른쪽이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방식인 거예요. 800원짜리 사와서 1000원에 팔았다. 근데 왼쪽은 어떤 방식이냐면 매출을 아예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800원짜리 샀는데 1000원 받으면 바로 200원 이익이라고 내는 방식이에요. 그냥 얘는 매출이라는 수익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얘는 지금 얘가 수익이고 얘가 비용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하는 방식인 거고 얘는 수익 비용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쉬운 표현으로 얘는 우리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 방식을 사용을 해요. 팔 때 왜냐하면 매출액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거든. 얼마에 팔았냐 그거니까. 100만에 팔았으면 100만에 팔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매출 원가 공시가 상품 계정 기록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자, 보시면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상품이면 지금 얘는 상품이니까 상품이라고 쓸게요. 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매기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온다라는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할 때에 상품이 1000원치 있었어요. 올해 팔려고 2000원치를 사왔어요. 기말에 봤더니 1400원치 남아있네요. 그럼 얼마치 팔린 거죠? 1000원 있었고 2000원치 더 사왔고 그럼 팔 수 있는 상품이 3000원인데 1600원치 남아있, 1400원치 남아있대. 그러면 1600원치 팔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0원이 있었는데 2000원 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1400원 나왔대요. 얼마 나갔니? 그럼 1600원 나간 거지. 이런 방식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쓰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이 T 계정을 이용을 해요. T 계정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얘가 상품이죠. 그러면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 계정은 여기에 기초 상품 재고액을 두고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둬요. 그리고 왼쪽 차변에 단기 상품 매입액을 쓰고 오른쪽에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항상 T 계정을 쓰게 되면 그러면 얘 둘이의 합은 항상 일치하다라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항상 이용할 거예요. 이 원리를. 그럼 자, 얘 보시면 자, 차변 얘들의 합하고 얘 둘의 합하고 얘 둘의 합은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상품이 1,000원이 있대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2,000원 있대. 기말 상품이 1,400원치 있대.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회계할 때는 이 금액들을 구할 때 이렇게 T 계정을 가지고 쓸 거예요. 그럼 항상 기본 틀이 가사는 기초 기말이에요. 기초 기말 들어오고 나가고. 나중에 원가 회계할 때도 쓸 건데 똑같아요. 기초 기말 들어오고 나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T 계정으로 계산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기말 재고 자산을 평가를 할 건데 재고 자산 평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는 거예요. 수량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먼저 산정을 하고 그리고 단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단가의 수량 곱하면 금액이 나올 거잖아. 그렇게 해서 얘 값을 산출할 거라는 거예요. 얘 값을.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을 이렇게 정하면 얘가 나오게 될 거니까 지금 얘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위해서 첫 번째 재고 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먼저 보면 재고 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계속 기록법이 있고 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장부 기록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고 그리고 혼합법이 있어요. 병행법이라고도 해요. 그럼 자,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는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기초 재고 자산의 금액에 단기 재고 수량의 단기 매입 수량을 쓰고 그리고 장부에 물건 팔 때마다 단기 판매 수량을 기록을 하며 기말 재고 수량이 몇 개다라고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예요.
1000개 샀는데 1000개 있었는데 올해 2000개 샀어요. 죄송해요. 산수 잘못 썼어요. 빼기예요. 그죠? 근데 단기에 판 거 보니까 1400개래. 그럼 몇 개 남아 있을까요? 1600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건 단기 판매 수량은 실제 값을 우리가 쓴 건데 기말 재고 수량은 추정 값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계속 기록법에 의한 방식이에요.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 수량이 있고 단기 매입 수량이 있어요. 그리고 팔 때는 기록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기말에 창고에 몇 개 있는지 기말 재고 수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수를 세보는 거예요. 기말에.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거 뺀 거는 단기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자, 1000개에 2000개가 있는데 우리는 창고에 팔 때는 몇 개 팔았는지 안 세다가 기말에 창고에 몇 개 있는지 봤더니 14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팔렸다는 이야기죠? 1600개가 팔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 창고에 몇 개 있는지 세어봤으니까 기말 재고 수량은 실제 값인데 그럼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얼마치 팔렸을 거라는 우리는 판매 수량을 추정 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기초재고 수량은 뭐 당연히 전기말에 정리를 정확하게 해뒀겠죠. 넘어온 거라서 당연히 똑같을 거고 매입 수량은 계속기록법이든 실지재고조사법이든 상관없이 매입 수량은 정확해요. 자, 우리 물건 구입을 해요. 우리 회사가. 그럼 물건 납품을 받았을 때 물건 납품 받는 것 수는 물건 파는 사람이 셀까요? 사는 사람이 셀까요? 많은 사람이 파는 사람이 센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갑질의 근상이에요. 원래 물건 수량은 사는 사람이 세야 돼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갑이죠. 그리고 물건 납품해주는 사람은 빨리 납품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는 사람이 세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본 적이 있어서 그 말 했다면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물건 사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물건을 쫙 진열해 놓고 그리고 전표를 주면서 개수 맞죠라고 그분이 세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사인하면 그 물건을 넣어주는 거야. 원래 물건 사는 사람이 세는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카운팅하기 편하도록 쭉 나열을 해가지고 셀 수 있도록 하고 빨리 그 창고에 넣어주고 아마 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왜 사는 사람이 꼭 세야 되냐면 파는 사람은 100개예요 라고 하고 주고 가면 끝이에요. 상대방도 오케이 하고 사인하면 끝이야. 근데 사는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2개 비는데요 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 하세요? 100개인 거 확인하고 서명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수를 세고 창고에 기록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일어나는 과정에서 팔 때에도 판매하는 수량을 쓰는 방식이 계속 기록법이고 판매할 때 수를 안 세고 기말에 몇 개 남아있는지 세는 방식이 우리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그럼 우리 현실에서는 어느 방법을 쓸까? 현실에서는 이 둘 다 섞어서 쓰죠. 평소에는 장부를 쓰다가 하루 날 잡아서 재고조사하자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이 혼합법인 거예요. 병행법.
그럼 평소에는 판매 수량은 내가 판 거에 대해 정확하게 적을 거잖아. 적고 그리고 재고 조사하는 날 몇 개인지 셌으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얘 말대로 하면 기초 재고 수량하고 단기 매입 수량하고 그럼 뭐냐 단기 판매 수량하고 기말 재고 수량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값을 전부 다 실제 값을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게 실제로 일어난 거라고 봤을 때 1000개에 3000개가 되면 단기 판매 수량은 계속 기록법에서 1400개인 거 봤고 기말 재고 수량은 실질 재고 조사법에서 1400개인 걸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둘이 일치하나요? 일치 안 하죠. 차이가 200원이 나죠. 이 200원 이거 찾으려고 이 행동하는 거예요. 200원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없어진 만큼이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200원치를. 그럼 이 혼합법을 쓰는 건 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모 손실 찾으려고. 매일매일 수를 셀 수 있는 수량이 작거나 덩치가 큰 것들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일매일 수 세는 건 비현실적이죠.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가 그 네트워크 유지 보수하는 회사에 제가 그 총무부서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 부품들부터 네트워크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이 다 고가예요. 근데 크기는 손가락 이 정도만한 것들이 막 10만원, 20만원씩 하는데 100개 있으면 2천만원씩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창고에 쫙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막 가져가면서 저는 재고도 같이 봤으니까 이야기하고 출고점도 보고 서로 같이 자연스럽게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 제 일할 때 초반에는 토요일도 일을 했었어요. 1시에 2시까지 그냥 원래 토요일날 일했어요. 근데 꼭 사장님이 토요일날 재고 조사를 했어요. 재고 조사가 안 맞으면 전 직원이 집을 못 가요. 그것 때문에 제가 회사 사직서를 몇 번 꺼낸지 몰라요. 안 맞아. 지금 이러면 장부상은 1600개 해야 되는데 실제는 14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200개가 없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1차 보고를 탁 올리면 사장님은 좋은 이야기를 해요. 어디 팔았는데 그거 빠뜨렸으면 우리 안 좋은 우리한테는 손해니까 팔았던 것 중에 혹시 빠뜨린 거 없는지 잘 체크해 봐라고. 전 직원 퇴근 못하고 제 얼굴만 보고 있어요. 야,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직서를 다 꺼내면 사장님이 담배 한 대 태우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걸 빠뜨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건 없어진 건 확실하지 않냐. 그럼 이걸 분실했거나 뭐 자기는 제 생각에 가져갔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럼 분실했다는 건데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 잘못 아니다라고 달래요. 그럼 집에 보내줘야지. 토요일인데 뭐 6시, 8시까지 집에 못 가고 있으면 이제 분위기 안 좋아져요. 이게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감모 손실을 왜 파악을 하냐면 원래 없어지는 물건들이 있어요. 재고의 특성상 얘가 부패되거나 증발되는 것들도 있고 정말 내가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거나 도난당해야지만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방법을 섞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다 이런 방식을 쓰죠. 영원히 장부에만 의존하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제 수량을
결정을 정확하게 기말 재고 수량하고 얘를 정리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단가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재고 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선입선출법이 있고 가중평균법이 있고 후입선출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균법이라고 말하는 건 가중평균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마디로 이 가중자는 생략할 때도 있는데 그냥 평균법이라는 건 가중평균법인데 이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네 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편하게 세 가지라고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지금 이 단가 결정 방법이라는 걸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재고 자산을 사오거나 팔 때 사오는 가격이 매번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덩치가 크고 몇 개 안 사온다면 하나씩 통제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많은 대량의 물건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회교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반 아르바이트처럼 직원은 아니었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부점장까지 했었어요. 점장까지 올라가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점장이 그 좀 나쁜 짓 하다 걸려가지고 잡혀갔어요. 경찰서에. 그 바람에 이제 제가 마트 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됐었는데 그때 우리 과자가 하나가 있죠. 과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새우깡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새우깡을 10박스 받을 때와 20박스 받을 때와 30박스 받을 때에 들어오는 가격이 틀려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정책이 걸리면 막 오리온이나 혜태제가나 이런 데는 20박스 받으면 2박스를 더 줘요. 근데 30박스를 받으면 5박스를 더 줘요. 또 40박스를 한 번에 받으면 10박스를 더 줘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주는지에 비례적 성이 없어요. 그럼 받을 때마다 한 개당 가격은 틀리죠. 근데 우리가 파는 금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를 몇 개 받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금액이 틀린데 바코드는 되냐? 바코드는 다 똑같은 바코드예요. 한마디로 얘가 얼마에 들어온 게 팔렸다고 1:1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얼마에 사온 게 남아있고 팔린 건 얼마짜리가 팔렸다 이런 거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방법들을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량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전 세계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우리 US 갭은 선입선출법만 인정해요. 미국 회계 기준은 단순해요. 그럼 평균법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뭐냐면 매번 물건 사올 때마다 물건 가격의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그럴 거면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이건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은 수량 결정 방법을 실지 재고 조사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총평균법은 뭐냐면 1년치 한 방에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럼 사올 때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동 평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는 수량 결정 방법을 어떤 걸 선택해서 하고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후익 선출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써요. 최근에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IFRS에서도 인정 안 하고 US 갭은 이해만 인정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건데 그 부패되지 않는 물건들은 가능하죠. 창고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안에서 또 쌓아 나왔어요. 안 썩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썩는 거면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하도록 루트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부패되지 않는 물건들은 뭐 문 앞에 있는 것부터 가져가는 게 편하겠죠. 그런 경우에 후익 선출법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방법들은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원래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의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이라는 건 사올 때마다 얘 얼마에 사온지 택 붙여놓고 팔리면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라고 1대1로 대응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 어떻게 사오는 것마다 다 적어놔. 그럼 앞에 그 제가 새우 과자 한 종류만 말했지만 마트에 과자만이 아니고 수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럼 그거마다 다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덩치가 크고 주문 제작하는 곳은 가능해요. 하나 만들 때 얼마다, 하나 만들 때 얼마다, 얼마에 맞는 게 팔렸다. 이건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거 쓰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면 위에 있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얘는 이론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근데 수량 결정 방법은 실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한 거고 얘는 이론하고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는 어떤 방법이다만 알려드리고 계산하는 건 다음에 책 바꾸고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AT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얘가. AT 시험은 원가 회계가 없어요. 대신 재고자산 계산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책 바꾸고 나서 뒤에 제가 이론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 알려드릴 거고 그냥 어떤 내용이고 원리만 이제 월요일날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엄청 재밌는 유형 자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 월요일날 교사 가시면 큰일 나요. 알겠죠? 월요일날 우리 유형 자산 그쪽 챕터 할 거니까 자, 우리